예, 경기도 하남시 출신 최종윤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님, 저기 일단 지금 좀 전에 윤지경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돼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진실과 사실을 잘 파악하고 그거를 통해서 피해자를 잘 보호하고 재발 대책을 잘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 일부에서 이것을 장리장략화하고 정쟁으로 삼아서 사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방해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또 이런 성폭력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재발 대책, 특히 공직자에서 어떻게 하는 재발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소신과 그리고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소신 있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 그리고 이거를 이제 비극적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그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은 이 비극이 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어떻게든 특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압축적 성장 발전을 하는 가운데 성과 세대의 차에 따른 문화의 격차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여성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시는 어려운 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생기게 되면 수평적 사건에 대해서도 신고가 어렵고 대부분 피해자가 조직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사회 조직 문화는 굉장히 근대화된 것 같지만 연고주의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연고성 속에서 이런 신고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직 문화의 개선이 이 젊은이들이, 특히 젊은 여성들이 이 조직 속에서 자기 재량을 능력껏 발휘할 수 있는 문화 쇄신이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도모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 비극 속에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은 이 조직 문화에 대한 혁신적 개선이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한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직접 나서서도 특히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조직 문화 개선의 필요성, 또 이 성평등 가치를 내면화한 가운데, 가치를 내면화하는 가운데 수단을 다양화하는 혁신적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전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길에 지금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 피해자들이 해당 조직을 떠나지 않고 그 조직에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다음 잠재적 피해자 또는 가해자에게 좋은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특히 이번에 서울시 피해자의 경우도 이게 과잉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직장에 복귀해서 정년퇴직까지 안심하고 마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보고, 그 여건을 마련하는데 관계부처와 협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안보를 묻고 있지만 피해자 지원 기관의 요구에 따라서 피해자의 익명화에도 초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거를 집단 학습을 통해서 2030 여성이나 직장 내에 이러한 전근대적인 관행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성가족부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대책을 잘 세우셔서 당력과 정쟁이 개입하지 않도록 차단해 주시고 그 일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몇 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가 사회 문제로 된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독성 물질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BKC라고 하는 염화벤졸쿠늄하고 DDAC라는 독성 물질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손소독제를 지금 일상적으로 다 쓰고 있는데, 이 손소독제가 지금 성인부터 어린이, 노약자까지 다 하루에 몇 번씩 바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손소독제 한 123종에서 염화 벤잘 코늄이 함유된 손소독제를 쓰고 있는데 그 쓰는 데서 안전성 검사하고 기준치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 실태 좀 잘 알고 계신가요, 총리님? 예, 저는 그 식약처가 그 기준을 마련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식약처 기준이 0.066이라고 하는 수치로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 이상이 돼도 대체로 신고만 하면 생산할 수 있게 좀 제조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시급한 문제는 빨리 이런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하고요. 그 위해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게 소관부처가 다 나눠져 있어요, 지금. 예를 들자면 손소독제 같은 경우 식약처가 하고 환경 살균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 환경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축사 소독과 관련된 그리고 동식물과 관련된 것은 농림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뭐 방향제 같이 이런 것들은 또 산업부 공산품 산업부 소관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공동의 대책이라든지 공동 평가를 통합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통합 평가하고 안전 강화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총리님께서 각 부처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소관 관리를 한 곳으로 모아서 특히 위해성 물질인 독성 물질인 염화 벤졸크늄과 DDS가 함유된 생활 필수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통합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합 평가를 통해서 기준치를 마련하고 기준치를 마련해서 그 대책을 또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시죠? 예, 뭐 그렇게 그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하고 독성을 평가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이제 그걸 하나로 모으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뭐 이제 그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잘 안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게 분산되어 있던 통합적으로 관리하든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손소독제를 하고 그게 입에 닿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 뭐 피하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총리님 문제가 뭐냐면 스프레이 방식도 있고 젤 방식 다 있는데 이게 사실 하다 보면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이 돼요. 예. 근데 이게 전혀 인체 내에 들어가게 되면 분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 생산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이 영산 업체들이 많아서 사실 안정성 실험을 좀 할 수가 없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해주시고 그거 이해성 평가와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독성 물질에 대한 표준 실험법이 우리나라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의 생활 필수품이 들어가는 독성 물질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표준 실험법도 좀 만들 수 있는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그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농림부 장관님께 농림부 장관님, 저 작년 10월에 예. 임진강하고 한탄강 상류 지역 그리고 DMZ 등의 그 방제 헬기를 이용해서 ASF 그 방제 항공 살포를 지시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그 한 달 정도에 전체적으로는 수십만 리터고 지금 얘기했던 독성 물질이 함유된 소독제를 사용한 게 한 수천 리터가 드론하고 항공기를 통해서 항공 방제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거? 예, 의원님, 그 수십만 리터는 아니고요. 한 달 새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DDAC나 BKC가 들어간 것은 한 2,200리터 정도 방제가 됐습니다. 두 개 약품이 들어간 거 2,200리터요? 예, 2,200리터 정도 살포가 됐습니다. 그 저기 보시면 드론하고 항공기 사용해서 이게 항공 방제를 하시게 되면 저렇게 그 방제 지역뿐이 아니라 농가나 하천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저거 보고 받으셨어요? 제가 그 항공 방제를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그 나무의 이 대부분 산악 지역에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하는데 나무 위 20m 지점에서 약을 살포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고요. 네. 그리고 강물이나 이런 데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살포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최대한 그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그렇게 방제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그 지역에 그 방제가 되도록 하고 비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물론 장관님께서 굉장히 지자체의 협조 요청을 잘하셨고 그리고 불가피한 방제이기 때문에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주 어촌계하고 그다음에 환경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올해 1월 달에 하천 물하고 그리고 퇴적물에 대한 성분 조사를 했더니 옆에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독성 물질들이 검출이 됐는데 장관님 저게 3개월 뒤에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파주 어민들이 저거가 살포된 이후에 실뱀정어라든지 아니면 항복이 10분의 1로 줄어서 크나큰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진정도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민원 때문에 지금 이 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다른 물질로 항공방제를 해달라고 해서 그 위에는 구연산이 들어간 제품으로 소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과정 좀 알고 계신가요? 예, 제가 그 대부분의 과정을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그 파주에 있는 어민들이 물고기 개체수가 줄었다. 그렇게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국방부에서 그런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요청 받고 한 이틀 만에 그 확실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품도 허가된 약품이긴 하지만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틀 만에 그 항공방제 약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사용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런 그 민원은 없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1월 달에 2020년 1월에 그 실제로 그렇게 개체수 영향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그 파주 그 환경하는 분들하고 같이 조사를 했는데 아주 극미량이 나왔습니다. 기준보다도 훨씬 낮고 그리고 그 극미량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사례가 있는데 오스트리아 강에서는 그 자연에서도 있는 수준 정도가 나온 겁니다. 나온 건 나온 거고요. 그래서 큰 영향이 없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구연산 제재를 쓰고 있고 구연산 제재는 일반 BKC나 이런 거에 비해서 가격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부터 뭐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지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BKC를 썼는데 지금은 구연산 제재로 다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자체하고 이 방제를 하실 때도 보면 그 지침을 잘 주셨긴 했는데 보면 지자체 살포 계획, 그다음에 살포한 이후에 결과 보고, 그 영향 평가에 대한 보고서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각 지자체에 협의하셔서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장관님께서는 말씀하셔서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독성 물질을 연구하는 두 학자들한테 들어봤더니 심각하진 않아도 이것이 사실 분해되지 않은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한번 그거 파악해서 살펴주시고요. 특히 문제가 뭐냐면 저거가 한 달 정도 살포됐는데 그 농가나 주변에 그 농지 등에 많이 흩어져서 뿌려진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해당 지자체와 좀 협의하셔서 그 주민들에 대한 이해성 평가에 대한 기초조사는 좀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기초계획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계획을 세워주시면 다만 기초실사라도 해주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예, 그런 부분은 뭐 저희들이 그 관련 부처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는데 지금도 항공방제와 구연산 제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예, 당연히 소독제를 바꾸신 건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독성 물질이 함유된 그리고 인체에 위해성이 증명되는 물질이 함유된 그 소독제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DDAC나 이런 것이 얼마나 잔류하는지 제가 뭐 깊이는 모르지만 제가 그때 들은 바로는 이것도 방광기가 있어서 방광기의 기간이 길다는 거지 방감이 전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이 약제를 살포한 지가 근 1년이 됐기 때문에
거의 반감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장관님 이게 저희 의원실에 한 달 전에 들어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점이 있어도 되는 거니까 그 실태 파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복지부 장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장관님 요즘 그 건강보험의 기금화 문제가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죠. 네, 뭐 오래된 논쟁입니다. 예, 오래된 논쟁인데 보면은 이유가 그거예요. 국가재정 외로 집계되기 때문에 문제이고 그 다음에 국회 통제를 받고 있지 않아서 그 건강보험을 기금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먼저 첫 번째로 보면 국가재정 외로 집계가 돼서 문제가 된다는 것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 사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건강보험이 한 역할은 대단합니다. 사실 뭐 조기 지급이라든지 선지급 특례를 만들기도 했고요. 보험료 경감, 그다음에 안심병원 등을 해서 수가를 신속히 진행했거든요. 이건 건강보험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기금으로 됐다 그러면 일단 그 재정 지출 변경 계획서 제출해야 되고 그 대통령 승인까지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도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 코로나19 같은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뭐 대응이 무척 힘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보면 건강보험이 대체적으로 보면 어느 사회보험을 일찍 시행한 나라에서도 사실 기금으로 운영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독일, 프랑스는 물론이고요. 일본, 대만 같은 경우에도 그 수익자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자체원리에 입각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 재정으로 하는 기금화, 건강보험 기금화하는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에 보면 국회에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 보고 추진 계획하고 결과 보고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기금화가 된다면 국회 통제 강화되기보다는 정치적 개입 여지가 더 크게 개입할 걸로 보여서 사실은 건보의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더 나쁜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 동의를 하고요. 건강보험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라도 있는 여러 가지 그 5가지 사회보험 중에서 성격이 좀 특이합니다. 특이하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그 소위 건강보험이 다루고 있는 위험이 의료에 대한 것이고 의료에 대한 수요는 사실 거의 무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받아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컨대 실업에 대비하는 실업보험은 딱 실직을 해야만 그걸 커버가 하니까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지만 건강보험은 모든 가입자가 얼마든지 더 높은 수요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건강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가입자 스스로가 그 수요를 통제하지 않으면은 제도 외적인 것으로서는 수요를 통제하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당사자 자치 원리라는 것이 건강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은 그 보험료율 결정 자체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인 가입자와 보험자와 그리고 의료 공급자가 모여서 정말 치열한 논쟁 끝에 보험료율 결정을 합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보험료율 결정해서 얼마만큼 쓰겠다는 것을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서 이것이 기금화된다거나 법률적으로 강제되면은 그런 경직성이 생기면서 실제 건강보험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그리고 고갈 방지 대책으로 보면 지금 건강보험료 상환율이 24년까지 40년 동안 묶여 있어요. 8%로. 24년에 만료가 되니까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신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들이 이미 적기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9%나 9%에서 10% 정도로 좀 점차적으로 좀 인상해야 하고 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좀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장관님의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예, 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하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그 8% 상한선을 그것을 이제 높인다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들의 어떤 자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상한선을 높인다 해서 바로 그렇게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건강보험료 수요에 대한 재정 그 재원이 꼭 그 보험료 외에도 국고지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험료 상한선 높이는 것은 필요는 하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미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